바쁘던 한 주를 보내고 벌써 또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휴장합니다. 일본의 큰 명절 오복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오늘 우리 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260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1.17% 오르면서 26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15% 올랐습니다. 770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개인이 혼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20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은 810억 원, 기관은 488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79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인과 기관 나란히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인이 731억 원, 기관이 30억 원 정도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종목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 흐름 어떻게 될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600선을 오랜만에 회복한 만큼 2600선에 안착하려면 우리 코스피 대장주 투톱이 힘을 써줘야겠는데요. 삼성전자 1.34% 올라왔습니다. 75,800원 현재가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거래일 만에 17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지난주에 보여줬었는데요. 안착한 모습입니다. 17만 8,500원에 현재가 지나고 있고요. 4.08% 정도 크게 올라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0원 뛰면서 32만 6,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난주 바이오주가 아주 크게 화두에 올라줬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0원 내려앉은 모습으로 95만 5천원 매매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1.23% 올랐습니다. 3,000원 뛴 모습으로 24만 6천원 현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우 6만 300원 지나갑니다. 셀트리온 20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2.81% 상승한 모습입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함께 0.2% 정도 뛰어 올라줬습니다. 200원 오른 모습으로 10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0.24% 약하게 올라줬습니다. 82,1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가 32만 7,500원입니다. 2,000원 오른 모습으로 0.6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18만 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 마감했었죠.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0.33% 올라가 줬습니다. 30만 3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이죠.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나란히 올라줬습니다. 0.22% 오르면서 9만 700원 지나갑니다. HLB 82,500원 지나갑니다. 500원 뛴 모습으로 0.61% 약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삼천당제약 보겠습니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만 900원 거래가 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올랐습니다. 4.26% 크게 올라줬는데요. 6,900원 빨간불 켜지면서 16만 8,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매매가 8만 1,7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대비 1,800원 오른 모습으로 2.25% 정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 0.9% 뛰었습니다. 89,50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휴젤 25만 4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대비 7,000원 빠진 모습으로 2.68% 정도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0.3% 내려앉았습니다. 49,850원 매매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루닛입니다. 루닛의 경우는 AI와 건강의 종합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AI 기업인 루닛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1% 오른 모습으로 현재 37,3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오랜만에 빛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루닛이 개발한 AI 솔루션이 글로벌 12개 AI 솔루션 중 1등으로 결핵 환자를 분류하는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기술력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레믹스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더니 벌써 상한가를 기록해줬는데요. 30% 오르면서 52,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도 굉장히 꾸준하게 강세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 사업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이 뭐냐? DNA와 R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력과 또 분석 파이프라인들을 아울러 통칭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함께 올라줬는데요. 금 가격이 아주 크게 올라줬다고 합니다. 아직 폭락의 여파가 잦아들지 않은 만큼 이번 주에 이어질 경제지표 발표에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성 투자 심리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발표되는 지표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나 유한양행 등 이번 주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러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의 주가 출렁이 폭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런치박스 알찬 소식들로 준비해봤는데요. 런치토크에서는요. 코스피 시장, 지난주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감으로부터 살짝 멀어져도 되나? 싶지만 여전히 마음을 두기에는 불안한 리스크 요인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장의 출렁임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맞을지 함께 짚어볼 거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어떻게 도망가면 좋을까 도피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테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도 오늘 3가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나 걱정으로 이전만큼의 상승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산업군이죠. AI 투자 전망과 함께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용 관련주가 반짝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휴젤이 아주 거달한 양봉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미용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종목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요즘같이 경기가 오락가락할 때 금 말고도 함께 보면 좋은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곡물입니다. 그래서 곡물의 앞으로의 전망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현대차 그리고 헬스케어, 코로나19 테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랑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난주 굉장히 핫하게 다뤄졌던 종목 테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기분 좋게 월요일을 스타트를 끊는데 이번 주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복절 다음 날 또 쉬는데 어떻게 휴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못 가죠. 네. 수습은 그런 거 없습니다. 수습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광복절에도 나와서 열심히 또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오나요?
전 집에서 열심히 준비할 네, 네. 생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번 변수가 있는 이번 주 이벤트 좀 소화를 해보면서 런치 토크에서도 그렇고요. 리포트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 뒤에서도 시장 관점으로 조금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런치 토크에는요. 평소에 우리가 뵙지 않던 런치 토크에서 말고 딴 데서 뵀었던 분들을 맞아요. 좀 섭외를 해서 런치 토크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런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관점으로 변수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올라주면서 악몽에서는 급락에서는 조금 탈출한 듯한 분위기인데 또 이러다가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모릅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신한투자증권의 황유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멤버가 이게 맞습니까? 런치 토크 멤버가 아닌데 런치 토크는 조금 캐주얼하게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시장 전문가로서 이번 주는 좀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요즘엔 틀면 나와요. 네,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틀면 나옵니다. 네. 싫으신가요? 아니요.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용이 워낙 좋은 분들을 항상 존중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황윤 팀장님 오늘 상승에 대해서 기분 좋게 월요일 스타트.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일주일이 너무 가끔 사실 우리 주식 하다 보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같은 장은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적응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네. 여전히 싫고 당연히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근데 이번 지난주의 하락은 사실 조금 그동안의 하락에서 느꼈던 느낌이나 결과는 확실히 좀 달랐죠. 예, 확실히 좀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들이 해소가 되고 하면 분명히 올라올 건데 한 이 정도의 하락은 사실 한 보름에서 한 20일, 한 달 정도 길면 가장 그나마 비슷한 사례가 2018년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달을 괴롭혔는데 네. 이번엔 한 일주일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반적인 속도도 빨라지고 매매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고 그때 2018년 10월 달 그때도 미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한 건 맞죠. 근데 그동안 많이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지고 정보도 사실 조금 더 빨리 퍼지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그런 뭔가 속도들이 확실히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잘 몰랐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으실 겁니다. 조금 이제 밑에 저가 매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네. 그리고 또 하락론자라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약간 포트를 더 기존에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빠졌을 때도 사셨을 수도 있고 다만 뭔가 하락할 때 손절매했다가 올라갈 때 따라잡고 또 근데 내가 따라잡았던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또 있고 그러면 좀 쉽지 않은 아마 그런 장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가장 이번 주에 지난주에 주목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1번은 리스크 관리에 가장 계속 당분간은 줘야 된다. 그게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관리 잘 하시기를 저는 한번 이따가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관리 잘하라는 게 열심히 쓰라는 얘기인가요? 레버리지요. 네. 올라갈 때는 잘 쓰면 정말 좋죠.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지금 레버리지를 과연 크게 늘릴 비중 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오늘 뒤에 있더라고요. 비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 시장입니까? 왜냐하면 트레이딩으로 볼 때 사실 그냥 지수는 박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많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재밌죠. 근데 재밌어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시장인데 이제 트레이딩에 별로 자신이 없다. 나는 조금 이제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크게 좀 시장에서는
좀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또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이거 한 2번 반복하다 보면은 계좌가 이제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근데 그러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서 이제 좀 반등 시에 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면서 단기로 빠르게 가져가는 전략 이 둘 중 하나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좀 기다리거나 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 딱 포인트만 찝어서 여쭤볼게요. 시장을 짓눌렀던 변수들, 그러니까 악재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것들 얼마만큼 반영된 겁니까? 지금 프라이싱에 저는 한 70%는 반영된 것 같아요. 30%나 남았어요? 그 리스크가? 뭐가 30%가 또 남았어요? 일단은 네. 사실 지난주에 대한 하락이 사실 저는 금리 인하 이후에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고 나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얘기지만 결국은 이게 리세션 컷에 대한 분명히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면 오히려 긴급적으로 뭐 이제 모여서 뭐 금리 인하를 했다면 저는 시장은 거의 리세션에 대한 확정으로 보고 거의 한 번 지난주 월요일 같은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예방 주사 겸으로 먼저 한번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성 매물들도 소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럴 수도 있겠거나라는 것에 대한 다들 경각심들을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7월 달에 나왔던 실업률 지표들이 과연 일시적인가 요즘에 다시 분석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재해석은 아마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라던가 네. 또한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삐끗하게 되면 조금만 투자자들의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뭔가 요인들이 당겨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락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지난주에 제가 고객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나가지고 빠지는 거냐였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사실 전쟁으로 빠졌으면 너무 사실 고맙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빠졌던 거는 지금까지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은 리스크가 아니었고 사실 우리가 뭔지 모르는 그 무언가 때문에 사실 고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월요일 날 하락도 뭐 여러 가지 추측성 이유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빠집니다라고 사실 명확한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 하락 나왔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도 주가가 세게 밀렸었던 이유는 코로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질병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빠져라고 뭔가 확실하게 지목된 것들은 없었어요.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뭐 약간 수급적인 뭔가 꼬임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지배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엔캐리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로 청산으로 인한 하락, 뭐 그다음 경기 둔화로 인한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뭔가 종합 예방 주사를 한번 이번에 맞은 거라서 네. 그래서 70% 정도는 해결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혹시 모르는 뭐 향후에 뭐 선거라던가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 하락 여파는 항상 하반기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잠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한 30% 정도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네. 분위기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뭐 분량의 한 90%는 황유현 팀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크님께서 패널 누나 설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별말 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이런 리스크 우리 패널 누나는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세요? 저도 한 7, 80%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제한적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더 얼마나 빠질 거냐 이것보다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앞서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엔캐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대선도 사실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폴리코노미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을 또 얘기를 하던데 또 그런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사실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시장은 계속해서 찾으려고 할 텐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9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조금 그런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는 조금 이 박스권 안에서 좀 그 지수단에서는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예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한 3, 4개월 이후를 좀 보면서 지금 좀 담거나 아니면은 정말 짧게 가져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거나 둘 중 하나의 좀 전략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엔비디아가 최근에 엄청난 주가 출렁임을 보여줬었잖아요. 크게 떨어졌다가 또 다음날 또 크게 올랐다가 보통은 이렇게 큰 대장주들이 흔들리면 끝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좀 봤나 봐요. 네이버 지금 좀 봤나 봐요. 와. 그래서 AI 붐이 있어서 여지껏 뭐 우리 국장의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큰 흐름을 얻었었고 탄력을 받았었는데 이 AI 붐의 흐름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주 쪽으로도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라도 AI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체크하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을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좀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동력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AI에 대한 지금 이제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피크아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입이고 아직 시장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쓰고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제한적이잖아요. 챗 GPT 제외하고는 크게 시장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쓰고 있는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한 기대감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 거품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좀 약발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9월에서 10월 달에 있을 애플 AI 관련한 내용도 통하는 게 있네요. 애플 인텔리전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시리 같이 나와서 시리로 계획 짜고 뭐 해주고 이런 거 되면은 이제 AI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는 살짝 AI 관련 그리고 하드웨어 기기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좀 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이게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오늘 산 거 많이 올랐나는데 기분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새로운 걸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일단은 이거 보면은 좀 이거 NH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나온 리포트 중에 있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영업이익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세계 분기를 선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익이 M7의 기업이익이 이제 세계 분기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이 보통 한 8분기에서 한 10개 분기 정도 확장을 좀 이어가다가 4개 분기 정도 위축되는 사이클을 그동안에 좀 많이 보여줘 왔었고요. 그리고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급격하게 둔화되고 나서 한 2개 분기, 2개 분기에서 한 3개 분기 정도 이후에 한국 반도체 수출도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잠깐 위축될 걸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위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다시 또 회복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변동성이 있고 이런 등락을 반복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한 3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M7의 영업이익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3개 분기를 선행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다시 한 번 더 어떤 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반도체가 거의 시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언제가 될까? 요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벌써부터 그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 너무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피크아웃이 급격하게 올 거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부드럽게 올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AI에 대한 제가 아까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초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그 변동성도 굉장히 조금 좀 부드럽게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반도체나 뭐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좀 인식들이 최근엔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말씀해 네. 주셨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삼성전자 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하면 동점률 떨어지는데.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삼전 기대감이 있어요. 있죠. 일단 무슨 있죠. 기대감이 있어요? 헐테스트? 그렇죠. 한 20번 우려 먹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는 무슨 한데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기는 삼전. 합니다만 네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죠. 네. 삼성전자 HBM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HBM 시작도 안 했다. 네. 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하셨던데요. 너무 울거먹었고 네. 그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부분인데 그 딱 현재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맞는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소부장들 보면 사실 다 역배열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리바운딩 구간 이게 과연 기술적인 반등인지 전체적인 추세 상승 중에서의 약간의 조정인지 사실 조정이라고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85,000원에서 한 7만 원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좀 많이 빠지긴 많이 했습니다. 빠졌죠. 예. 그런 부분들의 조정 중에 양상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눈치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9월 달경의 결과는 지금 대부분 보면 이제 9월 달 중에 나올 걸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콜테스트가 되면 사실 우리가 계속 상반기부터 해왔던 아이디어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콜테스트를 빨리 통과했으면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물량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투자자들의 말한 대로 가이던스를 맞출 수 없고 지금 가속기에 대한 수요들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도 급하지만 사실 엔비디아도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먼저 무너지고 하면 삼성전자 분명히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시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고요. 9월 달 가서의 시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저도 큰 틀에서는 사실 AI가 AI 버블론이냐 또는 AI 상승 중에 조정 중이냐라고 굳이 결정하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정 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9월 달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많이들 여쭤보시던데 그 난카이 지진 네. 네. 가능성? 네. 그거 뭐 100년, 150년 만에 찾아오는 지진이 이번 주가 고비다. 그래서 엄청 크게 지진이 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의 그런 지진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특히 공수받는 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반도체 생산에 또 차질이 생겨서 우리나라 쪽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퍼지는 거 보면 시장의 센티가 아직은 좀 많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지진에 대한 가능성이나 혹은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한 번 더 시장이 이전처럼 확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전에 그 대만 지진 때도 또 TSMC 공장 멈추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잠깐 흔들렸었잖아요. 네. 네,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이 지진이 날지 안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건 기상청도 몰라요. 알 수 없죠. 네, 일단 가능성은 염두에 두기는 해야겠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황유현 팀장님은요? 전쟁이랑 뭐 지진이랑 뭐 이런 그걸로 인해서 빠지면 저는 뭐 오히려 기회다. 매수 기회죠. 다만 이제 그럴 때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일단 가장 먼저 선두에 두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아직 뭔가 올 작년 말, 올 상반기처럼 뭔가 우르르 올라가는 뭔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최소한 반반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악재 나오면 언제든지 쏟아낼 수 있고 언제든지 호재 나오면 나 따라 사겠다. 그런 사람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 대금도 다시 또 줄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된 거고 이제 7월 달까지는 전통적으로 통계를 보면 7월 말에 조금 이벤트가 이번에는 좀 있었지만 7월까지는 항상 시장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8월 달에 쉴 때 돈을 팡팡 썼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7월 달에 느낌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카드값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네요. 해요. 네. 근데 8월 지나고 나면 8월, 9월, 10월 달은 이제 우리나라 금투세 이슈도 분명히 또 불거질 거고요. 우리나라 개별 이슈로는 그다음에 삼성전자 H병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3분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는 좋은 뭔가 매수의 좋은 센티보다는 조금 매도의 센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그런 뭔가 기대감 이런 거는 좀 없으신 네. 것 같고 네.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은 좀 접근하기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모나미 살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따가 뭘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이런 거 사야 되는지는 한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현금을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까지 폭락 장세가 오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체감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약간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물량이 좀 남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B2 관련해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줄었나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한 20조 원, 지난주 20조 원이 아니죠. 네, 일단은 19조 원에서 네. 좀 8월 7일 기점으로 해서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거의 2조 원 가까이 갑자기 훅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또 크다 보니까 신용 융자가 좀 많이 줄은 건데 과거부터 좀 쭉 보면은 이제 한 16조 원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남았을 때 보통은 바닥을 좀 많이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단기적인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신용융자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나서 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네. 계속해서 좀 20조 원 이상 좀 신용융자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언제든 사실 변동성은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한 번 좀 이렇게 털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지금은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신용 써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하락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멋있다? 대단하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매수를 했다. 이거는 또 얘가 좀 양가 감정이 드는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신용 미수 써서 들어가신 분들이 진짜 멋있으신 분들. 네, 진짜 멋있어요. 월요일에 손이 나가는 건 대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님께서 명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황혜인 팀장님도 같은 의견입니까? 네. 이게 17조 정도면 네. 시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됐다라는 쪽으로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연초에 17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 이제 8월 8일이니까 지금까지 통계 나와 있는 건 지난주 목요일 기준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가 돼야 이제 금요일 신용잔고가 나올 건데 일단 8월 8일 기준은 17조 1,000억까지는 줄었어요. 양 시장 합쳐서요. 그리고 7월 초까지만 해도 한 20조 원대에서 계속 움직였었고 신용잔고가 다시 20조 원이 넘었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6월 달 지나서부터 계속 사실 기사로 나오긴 했어요. 다만 뭐 그렇게 뭐 신용잔고가 순식간에 깨지려면 사실 급락이 나와야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제 대응 못하면서 신용잔고가 주는 건데 사실 뭐 시장이 양호했었고 하다 보니까 신용잔고는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근데 지난주에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많이 줄은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거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통계인데 저는 절대적인 규모보다 어쨌든 그 시기의 고점에서 약 15% 정도 빠지면 저는 일단은 신용잔고로는 다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조에서 17조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15%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신용잔고는 일단은 저는 줄을 만큼 줄었고 혹시나 여기서 한 번 더 쭉 밀렸을 시장에 다 박살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신용잔고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이렇게 17조 정도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다 좀 뭔가 신용 그 잔고 비율이 좀 높으신 분들, 예, 뭔가 140%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요. 그게 간당간당한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처리가 되고 뭐 이번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계좌들이 이제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격언 중에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그 피가 이제 내 피일지더라도 이제 낭자할 때 매수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지난주가 딱 그 복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폭이 좁아진 것 같긴 해요. 이 롤러코스터 장의 출렁임 폭이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무섭잖아요. 시장에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럴 때 좀 도피처를 찾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난주에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렇게 두 개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테마였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추천해 주신다면 그런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아까 뭐 질문지에서 보니까 네. 뭐 통신주가 또 나오던데 사실 지금 통신주도 물론 매력적인 섹터인 거는 맞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다른 업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아 이번에 샀는데 네. 약간 그 SKT 뭐 배당 주고 네. AI 있고 네. 또 경기 방어 주고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주는 매력도가 좀 네, 떨어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매력도가 사실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일정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상업화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9월 13일부터 유럽에서 또 이제 아마케 또 있잖아요. 종양학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11월 달에는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들을 계속해서 좀 상방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단순히 금리나 수혜주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좀 이 제약바이오가 단순히 금리나 수혜주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됐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이 네. 없으니까 금리 인하가 된 저금리 환경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편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이라던가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여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미 기술력 격차를 많이 벌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뭐 9월 달에 키트루다 SC3상 임상 또 이제 통과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FDA 그 상업화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해서 현금으로 찍히는 금액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현재도 뭐 리가켄바이오 뭐 5%까지도 가고 있는데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오리온한테 이제 또 자금 조달해가지고 거의 5천억 가까이 또 확보를 한 상황이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4천억 정도 확보를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미 금리 인하 환경이 아니더라도 자금을 확보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보단 제약바이오요?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도 샀어요. 아, 잘. 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아 기가 막히죠. 근데 제약바이오 네. 약간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지금 신규 접근도 괜찮은 상황인지 혹은 정말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도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괜찮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도 네. 동의하실까요? 매우- 바이오나. 네, 맞습니다. 오. 매우 동의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일단 지금 결국은 주도 섹터가 어디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항상 이래서 안 된다라는 반문이 항상 붙게 마련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주가거든요. 가장 정답은. 근데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 혹시 뭐 말씀하셨던 알테오젠이나 뭐 에벨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CDMO 그 생물보안법에 수혜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신고가 영역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우리가 막 좋다라고 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일부는 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되든 아니면 과거와 바이오주들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든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쪽 섹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고 있는 게 바이오하고 조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은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 어떤 종목이든 다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서 나는 너무 안 좋게 봐가지고 100% 현금화해서 주식이 떠나겠다라고 아닌 이상은 결국 내가 주식을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상이라면 그런 투자자라면 네. 결국은 지금 센 섹터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센 주식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버블 논란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일러요. 지금 일단은 뭐 금리 인하도 안 했고 뭔가 결정적으로 막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테오젠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작년 여름에 강원도에 휴가를 갔을 때 그 제가 닭도리탕인가를 먹고 있었어요. 네. 그 옆자리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체전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다 아시는구나. 근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사실 9월 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바이오는 아니거든요. 뭐 물론 어렵지만. 큰 손일 수도 있잖아요. 아 있죠. 물론 있겠지만. 50억 사. 그냥 물론 그럴 수도 풀매수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휴가지에서 근데 사실 네. 아차했었어요. 아차하셨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정도의 버블도 아직 아니고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 바이오들 보면 말도 안 되게 정말 그 주가 이름에 그 바이오 이름 뭐 젠이나 셀, 뭐 진 이런 것만 들어가도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바이오라고 해서 모든 바이오가 다 좋지는 않아요. 딱 선택받은 몇 개, 한 10개 내외 바이오만 지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 바이오 섹터 할 거면 지금 제일 센 추세 우상향이거나 신고가 이상인 종목들에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스터 인덱스, 뭐 배드민턴 인덱스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약스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뭐 에코프로 얘기 그렇죠, 들리고 그렇죠. 뭐 알테오젠 얘기들 그때가 이제 딱 매도 네. 신호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나간 감이 있다. 오늘도 보면 시장이 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본은 또 휴장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매갈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가 4% 오르고 또 빈집털이 밑에 누워 있는 애들도 좀 많이 올라와줘서 오늘 코스피가 2,600선 위로 좀 안전하게 안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그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이지연 대표님부터.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돌다리도 네, 두들겨 보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뭐 현금이라던가 또 자금을 확보해 놓은 거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지금은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좀 무리해서 지금은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어떤 악재가 또 시장을 확 짓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황윤 팀장님은요? 저는 진짜 종목장의 시대. 진짜 네. 종목장의 시대다. 지금 뭐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얼마를 가든 결국은 외국인들이 큰 주식 가지고 지난주에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 변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지수들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어떤 종목에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종목이 우상향이고 시장 주도 섹터냐 그 부분을 가장 판단하는 게
계좌가 오히려 이런 변동성 이용해서 크게 늘어나는 시기냐 아니면 재미없는 시기냐 그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불빠따님께서 누나 돌다리를 두드리라면서 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도 바이오- 두드리면 또 바이오가 굉장히 단단한 돌입니다. 그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까지 또 나오셔서 원래는 이제 뒷코너에 시장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도 시장 점검을 하려고 두 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10일 수출액이 15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5개 공과대학을 돌며 국내 반도체 관련 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행사 테크데이 2024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가 미국 인증 표준 난연성 테스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난연 성능 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제조사 노키아와 유선망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파이버 센싱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 로열티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싱가포르 1호점 오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공식 앱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고마진 제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올 2분기 평균 이익률이 전년 대비 4.8%포인트 높아진 13.2%를 기록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경을 벗고 상쾌하게 시작하시는 걸까요? 더워서요. 아이고, 더워서. 조금 덥지요, 오늘 네, 스튜디오가. 피카운.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리포트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목소리들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AI 이거 돈 되는 거 맞냐?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쪽 투자도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쪽 산업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리포트는 IM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8월 네. 7일 날 나왔습니다. 한참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나온 리포트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AI 투자 및 경기 둔화 조짐 퀘스천 마크.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예요. AI 고점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빨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삼성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포함해서 하이닉스가 네. HBM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도 HBM을 본격 공급하는 내년도가 됐을 때는 이제 공급 초과가 될 수도 있다. 이 첫 번째,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는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분이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분이니까 스트래터지스트는 아니죠. 하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아직까지 지난 20개월 동안 계속 강세인데 지금 봤을 때는 곧 또는 얼마 후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OECD는 잘 사는 나라의 경기가 네. 선행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내려갔을 때는 이미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증권사보다도 목표 주가가 낮습니다. 삼성이 87,000원, 너무 낮던데요? 네, 하이닉스는 18만 1,000원인데 네. 단 이미 이분은 그 예측을 할 때 내후년 이익에 대한 전망을 확 그러니까 올해 대비했을 때 반토막 또는 30% 이상 올해보다 내려가는 걸, 즉 경기 침체 내지는 OECD 경기 선행지수 꺾이는 거를 감안을 해서 잡아서 주가가 이미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목표 주가는 많이 낮추고 미리 빠졌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논란도 있고 AI 고점 논란도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반등을 했을 때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나중에 내려갈 때는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사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추세적으로 사지 말라니까 목표 주가가 87,000원, 18만 1,000원 정도 갖고 있죠. 네. 그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가들이 내후년도 이익이 내려가는 그 가능성, 물론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이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 폭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통 내후년도 계속 이익이 좋아지거나 내후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30% 50% 빠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컨센서스는 아닌데 소수이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분 흐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미 지난주에 바닥을 거기에 갔었죠. 제가 다른 증권사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그 예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갇힐 수 있고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갇힐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일어난 거고 네. 경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약간의 고점에 대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닥은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도 얘기 비슷한 거는 단기적으로 추가 가능성 없으니까 올라간 거죠. 네. 그렇죠? 올라갔고 사실은 고점 논란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7월 16일 이후부터 네. 미국이 필반이 한 19% 빠졌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시장이 한 10%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한국이 10% 빠진 거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20몇 % 빠졌기 때문에 너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에서는 공동을 하고 네. 얼마만큼 가고 얼마만큼 갈 것이냐는 건데 고점 논란, 경기 침체에 대한 고점 논란을 한 60% 50% 이상 잡는다면은 네. 18만 원, 8만 원 이상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것이 지난주에 난리가 났던 그 롤러코스터가 너무 섣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최소한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하이닉스는 18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지속성을 결정질 것 같고요. 경기에 대한 느낌이 사람들이 공감대가 좋아지면은 그걸 뚫겠죠. 근데 그걸 못 뚫고 아마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쯤 돼가지고 추가 모멘텀이 없으면은 그 정도가 단기 또 어떤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향후 2주 동안에 바뀔 것 같고요. 그 다른 것도 사실 있었는데 지난주에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다른 데 보면 TSMC가 7월달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매출이 45% 능가됐고 그다음에 글로벌 토쿄 일렉트론이라고 장비 업체가 네. 내년도 3월까지의 향후 1년 6개월 이제 전망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좋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한 5%, 이익은 한 7, 8%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시권은 세계 유수의 장비업체나 TSMC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더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있다. 하지만 이 속도에 대해서 낙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 다지기는 끝났고 반등은 거의 확실하지만 이제 얼만큼 반등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삼성전자가 8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8만 원대를 벗어나는 그 순간 지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8만 원, 18만 원대 이거 회복하고 뚫고 만약에 올라가요. 그럼 경기에 대한 걸 어디까지도 경기에 대한 걸 잊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 주가가 7월 16일 날 고점에서 18% 빠졌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아니 필렛 반도체가 한국도 기사 빠졌기 때문에 그거의 상당 부분이 복구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사람들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하고 결과 TSMC 이런 얘기, 그다음 토끼올라이트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네. 그걸 뚫고 안착해서 더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흔히 얘기해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이분이 얘기한 그 낮은 목표 주가가 아니고 좀 높은 목표 주가에 어떤 거기서 얼마 전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레벨까지 트라이를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얼마 전까지 7월 말까지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착을 할지 여부는 한두 주는 더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등이 됐기 때문에 전저점이라는 게 뭐 15만 원대 아니면 7만 원을 위협하는 그런 네. 일은 없을 것 같다. 당분간 상당 기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닥 다지기가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바닥은 쳤고 상승 각도가 이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올라갈지 아니면 쭉 올라갈지 그렇죠. 저는 좀 쭉 올라가줬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종목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보톡스 관련 회사였던 휴젤이 아주 크게 올라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미용 관련 종목들의 눈길이 조금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 파마리스트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되고 좋게 나와서 거의 모든 커버하는 대부분 7, 8개 회사가 다 똑같은 얘기를 네. 썼어요. 그래서 자리가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여러 리포트 중에서 제목이 괜찮은 신한증권의 시동 제대로 걸었습니다. 저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좀 높은 편이고. 네. 주가는요 지난주에 발표되고 뭐 실적 발표되고 바로 그 다음에 리포트 나오고 그 다음 날도까지 해서 계속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이제 리포트 내용과 그 내용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그 리쥬란이라고 네, 우리 그 리쥬란. 안면 주름 하는 거 개선하는 거 그거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릎에 하는 뭐 컨주란 이런 것도 있고 화장품도 약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은 리쥬란이죠. 리쥬란의 국내에서의 그 어떤 마켓쉐어 1위 이런 게 공고한데 작년 3분기, 4분기 때 실제 실적과 시장에서의 그 트렌드하고 조금 안 맞은 미스매치가 있어서 의심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그것이 이번 2분기 실적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트렌드 잡히는 지표를 보면은 이 회사하고 실적이 연동되는구나라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해외 쪽, 그러니까 외국인 특히 한국에 들어오시는 일본인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일본인이 이제 피부과 쪽으로 많이 가서 이거를 시술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시적인 추세가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PER 한 20배 정도 전후에 거래했다고 하면은 아마 목표 주가가 이번에는 한 차원 높게 거래돼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셔가지고 대부분의 20만 원 이상, 20만 원 중반까지도 으로 갔습니다.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의외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물론 아쉬운 게 있어요. 국내 그 면세점 쪽은 안 좋은 게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 실적에 대한 의심이 이제 불신에서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캐파 같은 경우도 수출량 톡신을 위한 캐파도 증가돼야 되는데 캐파 같은 경우도 아마 연말 정도부터는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이게 안정적 이 마진이 PER이 30배 넘고 마진이 30% 중반대 되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뭐 한 30% 30% 되니까 PER이 한 25배 준다는 이 트렌드는 아마 대동소이한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만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잘 쓴 리포트이기 때문에 보실만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좀 탄력 있어지지 않았나요? 아, 원래 탄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뭘 또? 제가 요즘 피부과 다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피부과를 딱 가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와, 한국의 미용 쪽이 이렇게까지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꼈었는데 수출이 미국이랑 동남아 쪽에도 많이 되고 네. 있다라는 건 저도 리포트를 통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일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런 흐름이, 단기보다는 네. 무조건 중장기 성장 쪽으로 우리 가야 이 파마 리서치는요 네. 예전부터 좀 장기적으로 끌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진성 투자가들은 뭐 한두 달, 한두 분기가 아니고 아마 2년, 3년, 5년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년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꽤 있고요. 물론 외국인 지분이 높지 않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숫자가 확인되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 좀 더 이렇게 주식에 대한 안정감이 더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좀 5% 이상 신고하고 있고 아쉬운 거는 아까 말한 그 외국인 지분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꾸로 네. 얘기하면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리가 잡혔다는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또 이게 아무 좋다 해가지고 뭐 자기의 비중을 뭐 30% 싣고 이런 타이밍 그런 단기적인 타이밍으로 보면은 사실은 엊그저께 내려간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세게 못 가겠죠.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오른 게 못 가듯이 그런 어떤 그 운영의 어떤 트레이딩의 스킬은 또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앞으로가 계속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는요. 죄송합니다. 아유, 탄탄하네요. 탄탄합니다. 영어로 솔리드. 탄탄하네요. 예, 방향성은 정해진 듯 보입니다.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함께 보면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함이 좀 커질 때 많이 금을 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네. 원자재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곡물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곡물 리포트라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네네. 한번 곡물 쪽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흐름이 아직 그 반영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은 그 이제 그 변동, 기후 변동이 얼마나 곡물에 영향을 주는가가 과거의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네. 3, 4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상이변이 되면 그 뭐 곡물의 수확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홍수 나고 난리 나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여기 이번에 핵심된 거는 엘니뇨가 아니고 엘니뇨 끝나고 네. 지금부터 올 가을, 겨울 이렇게 넘어가면서 엘니뇨의 반대가 라니냐가 되는데 라니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 쪽에 있는 곡창지대 쪽이 폭우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도 2020년 4년 전에도 그러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추세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라니아 발로 폭우가 과거처럼 하면은 곡물 네. 수확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곡물 수확에 해당되는 우리 그 원재료죠. 우리 그 식품 만들 때 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슈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고용지표가 이거는 약간 이 시간인데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어떤 그런 거 해지 수단으로서 이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약간 안정화되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이슈는 아닌데 올 가을이나 겨울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중국의 폭우라는 것이 이 라니냐 효과로 발생이 되면은 꽤라는 게 한두 달이 아니고 석 달, 6달, 6개월 정도 이 시츄에이션이 이 상황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식품 쪽의 가격의 원가 상승에도 내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지금은 좀 투 얼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흐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상이 라니냐로 갔을 때 중국의 이슈가 되고 곡물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신증권에서 커모더티라는 그 섹터를 하는 리포트인데요.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리포트 중에서 커모더티 측면에서는 이 대신증권의 이 리포트들이 주기적으로 나온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될 때는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공부를 최근에 하면서 되게 이런 모순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모순. 전쟁 나면 유가가 뛰니까 유가에 투자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나서 누군가가 곡물이 쇼티지가 발생을 해서 밥을 잘 못 먹으면 곡물값이 치솟으니까 곡물에 투자를 하고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미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8월 말까지 가격 네. 상방 쪽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변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아무래도 기상 이변이 심해서 네. 계속해서 곡물 쇼티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리포트 읽어보면서 찾아보니까 뭐 비료나 사료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곡물 관련된 리포트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물 대신증권 한 줄평은 경기가 불안할수록 네. 해지 수단으로서 염두에 두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불안할수록 금 말고도 곡물까지 있다는 거 함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소식 같이 다뤄봤고요. 미용 관련주 파마 리서치 종목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물 투자 관련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보다 종목에 대한 그리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여기 실내 온도가 한 32도, 33도 이 정도 됩니다. 2,700선 가면은 에어컨 틀어줍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야 아니 어떻게 시장이 이 모양인데 에어컨을 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정성인데 저희는 네. 그런 정신으로 그런 정신으로 갑니다. 방송 저희는 열심히 해야죠 또. 하지만 이열치열이라고 이렇게 핫한 온도에서 또 핫한 종목들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는 딱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제 들어가면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1% 오르는 시장은 2,600선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감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이주연 대표님부터 오늘 오전장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서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에서의 여전히 수급이 분산되어 있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 그 반도체 단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섹터도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수출 동량 21일, 또 11일, 1일 매 1일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오늘도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 뭐 8월 1일부터 10일짜리 나왔는데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거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개별주의 테마주들도 강한 흐름, 거기에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맛변태님께서 더운데 왜 여름 관련주는 죽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뭔가 이슈 있는 것들, 테마 있는 것들 이런 게 좀 많이 좀 매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보통 네. 말해도 될까요? 이거 누구한테 말을 하라는 거죠? 아무나 말씀하시면 되는데 먼저 드릴게요. 여름이니까 여름 관련주들 죽쓰는 거 아닐까요? 아 여름이니까 걔네도 더워서 약간 좋겠습니다. 네. 선반이 하잖아요. 선반영에서 보통 네.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묵살시켜 버릴 만한 외부 이슈들이 너무 크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계절적인 뭐 이슈들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빠지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어요. 맞아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금리, 전쟁, 미국 대선, 대왕고래 대왕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뭐 여름 되면은 이런 섹터들이 움직였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그런 올해 증시의 특징은 약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오르는 시장 종목 장세가 심화됐다는 거에는 두 분도 동의하시죠? 네, 뭐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사실 뭐 지수 얘기하고 막 매크로 얘기하고 뭐 대선 얘기하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주제 이야기하면서 종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자 저희 제작진 발제입니다. 전기차 공포에 현대차 배터리 공개. 요 관련된 현대차 배터리 제조가 공개로 전기차 우려를 불식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면서 어디 거 배터리 쓰고 얼마짜리 쓰고 뭐 어떤 비율로 쓰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 불나는 거,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한 전기차 공포를 좀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슈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혹은 재료 자체 뉴스 자체로도 매력도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재료 자체 별 매력 없을 것 매력 같은데요. 없어요? 예, 그냥 일단 완성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자동차 불이 나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 그런 두려움들 이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안에 내용물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어떤 내용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고가의 어떤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거기에 특히나 뭐 화재가 나고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네. 얘기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어떤 2차 전지에 뭔가 호재로 작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뭐 그냥 굉장히 마이너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 2차 전지를 현대차가 우리 뭐 국산 것만 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것만 씁니다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나 매매 아이디어로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주호 본부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뭐 동의하고요. 살짝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르게 접근하면 EV6가 어디 거죠? 기아. 그렇죠. 화제가 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저거를 공개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심리 자체가 야 이거 전기차를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타라고 유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막상 전기차를 타니까 이제는 지하에다가 차를 대지 말래.
이게 뭔 상황인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랑 기아 입장에서도 EV6가 하필 그렇게 되다 보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 이런 게 어쨌든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실 이런 그러니까 배터리 쪽도 안 좋다, 뭐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여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뭐 반등 언제 반등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반등 뭐 기술적으로 조금 가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도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하락한 부분을 거의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던가 다른 뭐 조선이라던가 지금 보면은 화장품, 조선, 바이오는 완전히 회복을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뭐 기아, 현대차는 악재가 겹쳐가지고 아예 회복 자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자동차를 보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저는 최후의 한 방이 남아 있다. 자동차가? 인도 IPO. 아. 요게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월, 11월 달은 그거를 좀 노리면서 자동차는 봐야 되고 사실 지금 현대기아는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차의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지금 어쨌든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에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투심을 당장 살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엔 하반기에 인도 IPO 플러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래도 오히려 이때 좀 중심을 잡고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자동차 얘기하고 지금 2차 전지까지 같이 엮여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2차 전지가 진짜 갑자기 확 불을 뿜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네. 뭐 장중에 막 14% 올라가고 막 이랬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 또 시장 트렌드 중 하나가 빈집털이. 오늘 또 의료 AI 최근에도 막 올라가고 얘기 많이 나오고 또 바닥에 있는 애들 좀 끌어올리는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런 장세에서 유효하게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포인트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7월 달 들어서 국내 증시의 어떤 뭐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성장 주단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가 뭐 주가 될 수 있을 텐데 7월 1일부터 딱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트레이딩 영역은 시장의 가장 인기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성이 크고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 내에서의 먹을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 지금 저점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정말 최악의 시점이고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라는 관점이라면 바닥을 잡고 미래에 어떤 뭐 괜찮아지는 부분들을 선반영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저점단에서 뭐 손절을 어느 정도 잡고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졌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아이디어에 반대로 갈 경우에는 짧은 손실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뭐 사고 팔고 4848 변동성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별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트레이딩 별 의미 없다. 이주현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종호 부장님은 어떠세요? 2차 전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아까 역배열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한번 꺾이면요 다시 돌리려면 그 이상으로 힘이 더 세야 돼요. 그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뭐 2차 전지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2005년도에 주가가 59,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20년째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네. 이때 하필 박지성 씨가 네. 그때 프리미어리그 맨유에 딱 들어갔을 시기예요. 아 그때 스폰서였죠. 네. 근데 금호타이어가 그때 맨유 구장에다가 광고를 엄청 많이 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때려박았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야 여기 타이어 돈도 잘 버는데 맨유 구장에 광고를 해. 근데 지금 주가는 20년째 빠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어떠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면요.
이게 한번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때 만약에 2005년도에 주식을 샀던 분들은 지금 뭐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주가가 못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차 전지도 무조건 이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꺾이려면은 진짜 강한 힘이 필요하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에서 그럴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고 오히려 지금 SDI 보시면요. 계속 저점 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려면은 진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지금 당분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이슈를 받아서 진짜 사람들의 심리가 야 여기다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좀 뭐 예를 들면 나는 자녀에게 줄 생각으로 적금을 넣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오케이지만 뭔가 여기서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막 사면은 급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2차 전지까지 한번 뻗어봤고 이 주제는 뭐 두 분 다 종목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건 없고 굳이 따지자면 현대차 인도 IPO 그거는 좀 매기가 좀 남아있는 재료로서 임팩트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발제하신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주연 대표님 발제인데 헬스케어입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 헬스케어. 공포 구간을 지났다. 조선과 헬스케어 등 복원력이 올라간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금리 인하에 맞물리는 그리고 좀 많이 수급적으로 비어있는 그리고 또 호재가 많은 이런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괜찮은데 헬스케어가 이제 의료 AI까지 같이 합해서도 잘 가는 것 같고 네. 제약 바이오도 탄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근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그건 누가 알겠어요? 어허 죄송합니다. 그럼 종목으로는 헬스케어나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게 제일 괜찮으세요? 다 지금 뒤에 뭐 제약이 붙었거나 네. 약품이 붙었거나 네. 바이오가 붙었거나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섹터가 지금 뭐 8월 지금 12일인데 오늘이 제약 바이오 사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월 달부터 사실 전체적인 섹터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한 2, 3개월 전부터 알테오젠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HLB가 중간에 부러지긴 했지만 HLB 달리고 있었죠.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 다 우상향의 신고가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대단하게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쟤네들은 뭐 때문에 잘 가지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어떤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어떤 금리 인하라는 그 기점을 두고 뭐 CPI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확정치 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제약 바이오 섹터, 뭐 한국에서 역시 성장주함은 빼놓을 수 없는 꿈과 희망을 초전도체만큼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좋네요. 그런 섹터죠. 네. 뭐 배신하지 않는 항상 초전도체- 때가 되면 돌아오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렇죠. 올라갈 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추세 꺾이면 팔아야 되는 거고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있을 때 먹고 나오자. 뭐 삼성전자도 9만전자 갔다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주식이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미국 시장에서 찾고 한국 시장에서는 많이 오르면 일단 수익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보시되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이 없는 이 K증시 여기에서는 섹터별로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는데 네. 지금 스토리는 제약바이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주도 섹터 한 3개월 정도는 갑니다. 뭐 제가 아까 누가 알겠냐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뭐 안에 끝나는 경우들 많지만 섹터가 움직일 때는 거의 뭐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제약바이오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제 IT 섹터가 갈 때, 반도체가 갈 때는 뭘로 갔습니까? AI 붙여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HBM 얘기 나왔다가 CXL 나왔다가
뉴로모픽 나왔다가 뭐 저기 뭡니까 유리기판 나왔다가 뭔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계속 갖다 붙였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 베이스가 됐던 아니면 뭐 차세대 뭐 새로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줄 수 있는 건데 네. 역시나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MO, CDMO,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것들 같죠. 거기에 지금 최고로 그 관련 종목들 많이 있는 거. 미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네. 뭐 앵커님께서는 이렇게 마르셨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네, 저같이 이제 통통하신 분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날씬하신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또 잘 걸리시잖아요. 코로나19 다시 왔다 해서 맞아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움직이고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 AI와 접목된 제약바이오 하면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AI 의료기기 관련된 진단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영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주의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스토리들에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군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섹터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뜻은 이게 제약바이오를 넘어서 오늘도 루닛이 한 11% 가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헬스케어를 키워드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헬스케어라는 게 뭐 미국에서는 약간 경기 방어 성격도 있지만 어차피 네. 저희 뭐 소비가 줄어도 아프면 병원은 가야 되니까라는 관점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업들이 돈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연구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 때는 어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뭐 루니처럼 이런 역배열해서 이렇게 오늘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반등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경신해 갈 수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공략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가볍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비만이라든지 코로나 지금 진단키트 부족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런 선에서의 공략이 가능할 거고 네. 또 여기서 뭔가 어떤 키워드가 하나 나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군들이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 뭐 해리스 트레이드도 사실 지금 뭐 대마 관련주 다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완전 같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던 것도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 정도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본다라면 오늘 뭐 그동안 안 가던 SK 바이오판 같은 것도 움직이고요. 네. 거의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쪽은 이쪽 섹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할 종목 아니면 투자할 종목들을 구분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헬스케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장 공략주는 또 완전 다른 거 가져오셨네요. 네. 왜요? 이 주도 섹터 제약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요것도 볼만하다. 네. 워낙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제약 바이오는 알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도 동의하세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마음속에 뭐 포트의 매력도로는 1입니까 제바가? 네, 1인데 저도 공략주 다른 거 가지고. 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오늘 사실 뭐 준비를 다른 거 했지만 요 얘기는 잠깐 하고 싶어요. 좋아요. 저는 게임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 네. 근데 요게 좀 특이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크래프톤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도대체 시장 빠졌는데 크래프톤 회복력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 띄워주시면요. 네. 이 최근에 콘솔 시장이 좀 심상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스팀에서 지금 글로벌 5위예요 순위가. 그래요? 네,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 여기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크래프톤 산하에 있는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3위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온라인 게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퍼스트 디센던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엑스박스 이런 쪽의 콘솔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왜 인수한지 아세요? 왜요?
콘솔 게임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순위에 있는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블리자드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는데 엑스박스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콘솔 게임 시장 자체가 글로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접근해 봤을 때 지금 게임주 중에 올라가는 거 넥슨 게임즈, 크래프톤 다 콘솔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콘솔 게임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콘솔 게임 시장이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그 게임사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모바일 게임에 치중하고 있는 NC소프트라던가 그 외의 기타 게임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위메이드라던가. 근데 그쪽은 지금 콘솔 게임 시장에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콘솔 게임에 쳐다보고 있는 이쪽이 공교롭게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서도 우리가 움직임을 체크해보면서 공략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괜찮은데 예전에는 사실 모바일 게임이 대세였었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지금 이제 콘솔 위주로 쳐다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제약바이오보다는 게임입니까? 아니면 제약바이오 다음에 게임도 괜찮답니까? 제약바이오 다음에 게임도 괜찮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하양 역배열에서 올라올 만한 이슈가 있는 거는 지금 사실 바이오 쪽이 맞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주연 대표님한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 게임주 중에서 하나 이렇게 받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그 알테오젠이 지금 시장의 대장입니다. 알테.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상승 추세가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네. 그때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알테가 중심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일단 종목으로 본다면 알테오젠도 괜찮고요. 네. 리가켄 바이오 오늘 리가켄. 신고가 지금 갱신이 나왔는데 이런 거 이제 눌림목 자리나 이런 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테가 무너지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영향을 받는다. 네. 거기다 리가켄바이오 52주 신고가 요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 게임주 중에서는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왜냐하면 오늘 그 일본 시장에 그 투자한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콘솔 게임 시장을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플레이스테이션 4 때문에. 근데 이 여기에 뭔가 크래프톤이 건든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IP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일본 시장까지 확장해 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도 좋지만 그런 앞으로의 게임사들의 움직이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크래프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과거의 영광을 아직 재현하기 위해서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라갈 자리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따라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크래프톤이 게임 개발사 일본 게임 시장의 첫 투자로 탱고 게임웍스를 또 개발 인력을 또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도 약간 제약바이오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테마성이라서 세 번째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발제인데요. 코로나19 공포 돌아오는가?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렸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모르고 넘어갔더라고요. 네? 감기인 줄 알고 한참 있다가 주변에 코로나 유행한다 해서 집에 진단 키트를 이만큼 사놨었거든요. 한번 쑤셨더니 코로나였네. 지나고 나니까 네. 코로나였다더라.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주호 본부장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오늘도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합니다. 네. 요걸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때요?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대장격인 두 종목만 말씀드리면 일단 시젠이랑 SD바이오센서가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거의 뭐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 지금 월요일 날 우리 급락 나온 다음에 이게 거의 여기서 10,000원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력이 아니라 거의 뭐 돌파가 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게 뭐예요? 시젠. 시젠. 시젠이 현재 이런 상황이고 SD바이오센서도 한번 볼까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 나온 다음에 네. 양봉이에요. 5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떠나서 SD바이오센스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뭐 이제 거의 2배 정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두창이 다시 창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제 그 WHO에서 이거를 지정하냐 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필 또 공교롭게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 네. 올림픽 때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또 뭔가 전염병이 들어온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겁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필 공교롭게 지금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해지고 있고 오미크론 계열 변이종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코로나 환자 수가 지금 뭐 거의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외부 이슈는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게 SD바이오센스랑 시젠 뭐 그 외에 수젠텍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눌림이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근데 요거는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그냥 사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네. 아니 뭐 사면은 그 다음날 막 떨어지고 또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짧게 알 수가 짧게 가야죠. 짧게 짧게 떨어질 때 사서 네. 올라갈 때 팔면 그렇죠. 됩니다. 떨어질 때 제가 사면 더 떨어지던데? 그럼 더 사면 됩니다. 그게 무슨 테마주입니까? 약간 어떤 뭐 지표나 뭐 네. 기준선을 가지고 투자하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젠텍이라던가 진단키트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을 위주로 보자예요. 제 컨셉은 뭐냐면 자 그럼 SD바이오센서가 돈을 벌어서 뭘 했을까요? 뭐 사지 않았어요? 네, M&A? M&A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SD바이오센스는 그렇게 돈을 썼어요. 네.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 번 거를 어디다 썼어? 허투루 쓴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SD바이오센스는 인도에다가 생산 기지 만들고 미국에다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돈을 번 걸 갖다가 얘네는 딴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요? 비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돼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젠이랑 SD바이오센서가 둘 다 진단키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회사에서 뭐 좀 투자한 방향은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진단키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진단키트에 투자를 했는데 비코로나 제품들에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이제 그거죠. 만약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네. 코로나 말고 다른 게 또 생기면 그러면 분명히 그 외에 또 뭔가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막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난다, 원숭이 두창 뭐 이런 얘기 나온다, 여기서 또 뭔가 바이러스 또 생긴다 이러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 그렇다 한다면 거래량이 빵 터지는 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주연 대표님도 여기 코로나19 관련주 혹은 뭐 전염병 관련주 이런 거에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일단 저기 뭐 지금 진단키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뭐 전부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기존에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뭐 수젠텍하고 뭐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이후에 거래 대금 없이 터졌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경고 붙고 아니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붙고 이랬기 때문에 그 뒤에 좀 큰 종목이죠. 사실 시총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지금 시젠이나 말씀하신 뭐 SD 바이오센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주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하나의 이제 테마로서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코로나19가 터져서 진단키트들 수요가 폭발했을 때는 그때 분위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셧다운이 나오고 그렇죠. 사람이 죽고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렇죠. 뭐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데 내가 걸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공포감과 지금은 그냥 감기 정도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집에 있어서 쑤셔본 거지. 그렇죠. 없었으면 굳이 뭐 다 지나가고 나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다시 팬데믹 같은 그런 새로운 뭔가 전염병이 나와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지 않는 다음에는
시젠이나 뭐 SD 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긴 좀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세적인 관점 그 정도로만 먹고 빠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조 본부장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리화나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마리화나. 좀 전에 했잖아요. 해리스 테마. 해리스 테마주 마리화나. 테마 관련. 요게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근데 사실 너무 테마주여가지고 요거를 뭐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그렇고. 11월까지 봐야죠. 11월까지요? 대선까지. 그래요. 대선 좀 전까지. 추세 아직 살아 있으니까 꺾일 때까지만 그럼 보면 진단 될것 같아요. 키트보다 마리화나가 나요? 저는 오히려 뭐 둘 다 봐야 되긴 한데 지금 진단 키트는 언제 꺾일지 모르겠고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쉽게 꺾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좀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일정이 잡혀 있는 테마입니다. 해리스 테마주는. 그러면 오히려 거기는 이제 그 일정까지는 믿고 갈 수 있는 거. 중간에 뭐 해리스가 뭐 저격당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네. 제가 봤을 때 우상향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또 이래저래 매기가 돌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종목과 테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공략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오후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볼 종목은 ISC와 VT입니다. 반도체를 다시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5% 또 오르면서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이닉스도 좀 회복을 한 달로 봤을 때 마이너스 한 25%인데 거기서 조금은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포에 팔았던 분들은 좀 억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ISC와 VT, 화장품과 반도체 소부장. 이조 본부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 ISC를 왜 들고 오셨는지요? 네, 일단 뭐 물론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이 많이 빠졌지만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HBM 1세대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빠지게 된 배경에는 23년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3년도에 굉장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24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실적도 안 좋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매를 맞았다. 그러면 다른 소부장들 회복되는 것보다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밑바닥에서 힘을 지금 내면서 세게 올라오고 있는 오히려 소부장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형 테스트 소켓 이런 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에서 투자를 멈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버에 대한 테스트 소켓 수요는 지금 뭐 하반기에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 업황도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딸려가면서 좋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이상을 적어주셨고요. ISC 손절가는 5만 원 이하. 매수가는 현재가 이렇게 ISC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주연 대표님도 VT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VT 다들 알고 계실 다들 겁니다. 아시죠? 발라보시면 따끔따끔해서 니들샷 지금 히트 상품이 있는 기업이고요. 요 지금 K-뷰티 해서 아마존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고, 이번 시장이 급락 나올 때 빠졌던 부분의 회복 탄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그 밸류적으로도 여전히 매력적인 싸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에서 일단 제약바이오처럼 이쪽 섹터도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포인트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11일 날 오늘이죠. 수출입 동향 나왔는데 네. 사실 이 화장품 섹터 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기존에 좀 탄력이 강했던 것들이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굉장히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실리콘2라는 종목 대장주인데 이 네. 종목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VT 목표가는 4만 원 이상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4,800원 그리고 매수가는 36,700원 이하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VT와 ISC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